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소리책방입니다. 오늘은 2024년 신예 작가 소설집에 수록된 작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수진 작가의 0과 1 사이, 함께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0과 1 사이, 이수진. 눈을 떴을 땐 이미 점심시간에서 5분이 지난 시간이었다. 사무실 책상에 놓인 모니터가 눈에 들어왔다. 깊은 물속에서 수면으로 떠오르는 듯한 몽롱한 감각을 느끼며 조금씩 잠에서 깨어났다. 최근 들어 몸이 나른하고 잠이 쏟아지는 일이 많아졌다. 추워지는 날씨 탓에 사무실 안에는 언제나 난방기구가 켜져 있었는데 이로 인한 산소 부족 탓일지도 몰랐다. 혹은 시기가 조금 늦어진 생리전 증후군일 수도 있었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 내 의지와 반하여 일어나는 일에는 불쾌감이 일었다. 정신을 차릴 심산으로 양치용 컵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사무실과 화장실 사이의 거리는 정확히 34걸음이었다. 화장실에 도착해 양치를 마친 후 평소처럼 커피를 뽑아 마시기 위해 탕비실을 향했다. 희선과 혜준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따가 다시 와야 할지 고민했으나 살짝 목 인사를 하고 들어가 커피 머신을 작동시켰다. 유민 연구원님, 오늘은 평소보다 좀 늦게 커피 드시네요. 같은 팀 팀원인 희선의 목소리에 몸을 돌렸다.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언제나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나의 습관은 이미 다들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자느라 시간을 놓쳤다고 말하기가 곤란했던 나는 그냥 예 하고 말꼬리를 흐렸다. 곧바로 혜주는 오후 업무도 힘내세요 라고 의례적인 인사를 건넨 후 탕비실을 빠져나갔다. 이어 희선도 가볍게 목으로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다. 홀로 남겨진 나는 그대로 서 있었다. 갓 뽑아낸 커피에선 하얀 기체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혜주는 대략 2개월 전 우리 팀 인턴으로 배정돼 들어왔다. 특유의 발산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그는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습자지 같은 존재처럼 보였다. 그에겐 분명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고 나 또한 그 인력에 이끌린 사람 중 하나였다. 그러나 취업으로 연계되지 않은 기간제 인턴이었기에 그에겐 그다지 마음을 쓰지 않으려 했다. 어느 날 우연히 같이 세미나를 준비하며 회의실에 단둘이 있던 날, 달리 할 말이 없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그에게 말을 건넨 게 제대로 된 첫 대화였다. 혜준 씨, 너무 열심히 하지 마요. 굳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게 정말로 사회생활 잘하는 거예요. 사실 혜준의 나이가 28이니 나와는 2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어쩌면 사회생활에 대해선 혜준이 나보다 더 잘할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나는 어쩐지 모든 이에게 사랑받는 그에게 거리를 두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 혜준은 그때 내 말을 듣고 웃어 보였다. 약간의 어색함이 섞인 억지스러운 웃음소리에 목덜미가 화끈해졌다. 비겁한 마음을 들킨 것 같은 느낌. 그렇기에 나도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진 않았다. 그날 타 기관의 연구원들과 함께한 세미나를 마친 후 뒤풀이 장소로 간 곳은 한 일식집이었다. 그날 이후 나와 혜주는 오며 가며 마주칠 때 나누는 흔한 인사를 곁든 잡담조차 할 수 없어졌다. 휴식 시간엔 서로를 제외한 다른 팀원들과 시간 대부분을 보냈다. 나는 의식적으로 혜준을 무시하며 드는 죄책감을 애써 무시했다. 4개월 뒤면 이 회사에서 사라질 그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며 스스로에게 계속 되뇌었다. 하지만 아무리 외면하려 해도 불편한 감정이 알 수 없는 곳으로부터 솟아올랐다. 나는 무겁게 욱신거리는 아랫배를 탓하며 사무실로 들어섰다.
점심시간을 마치고 돌아온 팀원들이 각자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내가 들어갔을 땐 팀장이 한창 말하는 중이었다. 그러니까 다들 조심해야 해. 인사팀에 강 사무원도 있잖아. 이번 건강검진 때 갑상선 암인 걸 알았다고 하더라고. 자궁에도 뭐가 보였는데 다행히 그건 물혹인 것 같대. 그런 얘기 들으면 진짜 무서워. 건강은 알아서 챙길 수밖에 없다니까. 팀장의 말에 사람들은 제각각 한마디씩 보탰다. 그분 얼마 전에 애기 돌잔치 하지 않았어요? 맞아. 그때 떡 돌리셨잖아요. 그 떡 맛있었는데. 아, 그래요? 떡이 진짜 살 많이 찐대서 저는 안 먹었어요. 다이어트 중이라. 갑상선암은 별로 큰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나중에 기프티콘이라도 보내야겠다. 아, 그러고 보니 저 기프티콘이 있는데 이따 커피 드시러 가실래요? 한 사람의 암 소식이 돌잔치, 떡, 기프티콘으로 흘러가는 기묘한 대화를 들으며 나는 옆자리에 앉아있는 혜준을 의식했다.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 대화의 결을 흐트리고 그 연속성이 불안정한 형태로 위태롭게 이어지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다. 나는 혜준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공연히 궁금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옆자리에서 혜준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얼마간의 잡담이 더 이어진 뒤 사무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고 난방기구에서 나오는 낮은 기계음만이 울렸다. 무더운 실내 공기가 답답해 터틀넥 스웨터의 목 부분을 쭉 당겨 보였다. 어쩐지 몸이 으슬으슬했다. 방금 팀장이 한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나는 충동적으로 다음날 연차를 냈다. 사유는 건강검진이라고 적었다. 이 즈음 나는 모든 이동 거리를 걸음수로 재두고 그 걸음수에 맞춰 도착하는 데 집착하고 있었다. 한정된 공간 안에서 통제된 움직임으로 예측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에서 오는 안정감이 만족스러웠다. 그것은 내가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자각에서부터 시작됐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 둘을 떼어내서 생각할 수 없었다. 공간이 있기에 그곳엔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있기에 공간도 존재했다. 나는 그 인과율 속에서 인간의 보잘것없음을 느끼며 우울감에 빠지곤 했다. 그렇게 나는 나의 모든 시간과 그 시간에 따른 공간의 움직임을 통제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예측한다는 것엔 거대하고 거스를 수 없는 시간마저 컨트롤할 수 있다는 오만함마저 들었다. 나는 철저하게 스케줄대로 행동했고 특정 시간에 내가 하고 있을 행동을 예상할 수 있었다. 그렇게 그날 혜준과 함께 보낸 밤은 나에게 있어 다분히 이질적이었다. 그날 세미나 뒤풀이로 간 일식집에서 나온 뒤 나는 이만 가보겠나라고 하고 자리를 떴다. 시간 중 몇 잔씩 받아먹은 술로 인해 어느 정도 취기가 올라와 있었다. 술에서 깰 겸 걸어서 귀가하기로 마음먹었다. 대충 짐작했을 때 20분이면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일행에게 인사하고 뒤를 돌아 186번째 걸음을 걷던 참이었다. 연구원님!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혜준이 꽤나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는 게 보였다. 나는 자리에 멈춰서서 그를 기다려 주었다. 바싹 옆에까지 다가온 그는 말했다. 밤길은 위험해요. 제가 바라다 드릴게요. 나는 그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아 의문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는 입을 뗄 기색도 없이 그저 나를 보고 미소 짓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곧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나란히 쌀쌀한 밤거리를 걸었다. 연구원님은 평소 말씀이 많이 없으셔서 어떤 분이신지 항상 궁금했어요. 그의 말에 나는
말없이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폐 속 깊은 곳까지 한기가 스며드는 게 느껴졌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조금 놀랐어요. 자주 그렇게 표현해 주세요. 표현이라면 저도 해요. 그의 말에 대꾸한 뒤 나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그의 말을 듣고 대꾸하면서도 머릿속으론 걸음수를 계속 세고 있었다. 그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것이 그가 나의 말을 이해했기 때문인지 궁금했다. 하지만 묻지 않은 채 우리는 계속 걸었다. 멈춰야만 했던 것은 932번째 걸음을 때렸던 때였다. 발밑에 무언가가 차이는 기분이 들어 땅바닥을 보니 어둠이 깔린 보도블록 위에 얼어 죽은 새의 사체가 보였다.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가 그대로 쪼그리고 앉아 생명력이 빠져나간 그 작은 피조물을 들어 올렸다. 묻어줄까요? 혜준이 물었다. 나는 조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고갯짓을 본 그는 보도의 파단으로 가 무릎을 꿇었다. 주변을 휘휘 둘러 뾰족한 돌덩이 하나를 집어든 그는 맨 흙바닥을 긁어내기 시작했다. 나는 새를 손바닥 위에 올려둔 뒤 양손을 오므려 손 안에 동그란 공간을 만들었다. 그리고 느리지도 서두르지도 않는 속도로 흙을 파내고 있는 혜준의 옆에 가 앉았다. 고개를 숙이고 땅 파는 데 열중하던 그는 어느새 상체까지 기울어져 있었다. 한동안의 시간이 지난 후 그는 상체를 들어 올렸다. 구덩이는 알맞은 정도로 파여 있었고 나는 그 속에 새를 뉘었다. 그 위로 흙을 덮고 얕은 봉분이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흙바닥 위에 무릎을 끌어안고 앉았다. 주황빛 가로등이 내려앉은 도로엔 이따금 차가 지나갔다. 연구원님, 그거 아세요? 이렇게 죽은 동물을 땅에 묻으면 불법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쓰레기 봉투에 버려야 된대요. 하수도 오염이나 악취 문제가 있어서요. 그런데 왜 묻자고 했어요? 나의 질문에 그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나는 어쩐지 이해가 되어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불법이어서 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한 게 아니라 이런 게 불법이라니 말도 안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으리라. 인간의 편의대로 불법과 합법의 기준을 정하고 마땅한 것을 마뜩잖게 여기는 부조리를 꼬집고 싶었던 것은 나도 마찬가지였다. 문득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졌다. 저도 죽으면 이렇게 되겠죠? 새가 묻힌 자리를 내려다보는 나를 쳐다보는 그의 시선이 느껴졌다. 연구원님은 죽음에 대해 자주 생각하시나요? 그의 질문에 나는 조금 놀라 고개를 들었다.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 그것은 현재까지 알려진 이 세상의 진리였다. 생명이 끝나면 죽음이 찾아온다는 사실은 분명 내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었겠지만 한 번도 이 주제에 대해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까지 말한 그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술이 달싹거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 산 만큼 죽음도 함께 존재한다고. 거기까지 말한 후 그는 다시 입을 꾹 다물었다. 말없이 새가 묻힌 자리를 쳐다보던 그는 이내 말을 이었다. 우리 삶 속에 이미 죽음이 있어요. 죽음이 있기에 나는 오늘도 살아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또 언젠가 죽겠죠. 그 둘은 불가분하고 서로를 의미 있게 해주는 개념 같아요. 그렇게 말한 후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저는 죽으면 이끼가 되고 싶어요.
이끼? 제가 죽어서 제 몸이 분해되어 흔적 없이 사라졌을 때 그 자리에 이끼가 피었으면 좋겠어요. 왜 하필 이끼인지 묻고 싶었지만 그의 표정엔 그 무엇도 묻기 힘든 쓸쓸함이 서려 있었다. 잠시 후 그는 내리떴던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 속엔 그를 바라보는 내가 비쳐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로 인한 한기 때문인지 살짝 달아오른 취기 때문인지 몰라도 그 후 우리는 택시를 타고 그의 집을 향했다. 침대로 가는 동안 옷가지는 아무렇게나 내던져졌다. 침대에 뉘어진 우리의 몸은 포개져 하나가 되었다가 둘이 되기를 반복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바닥에 붙어있는 옷가지를 보며 이끼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창밖에 희미하게 새벽빛이 찾아올 때 우리는 잠들었다. 혜준이 잠든 사이 그의 집을 빠져나온 나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걸음수를 세는 것을 잊어버린 지가 오래여서 몇 걸음을 걸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것이 몹시 두려워 나는 그날 이후로 혜준을 피했다. 아침이 되어 혜준에게 연락은 왔지만 받지 않았다. 이유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불친절한 방식이었다. 그럼에도 혜준은 포기하지 않고 여러 차례 연락을 해왔다. 어느 날 연구원 복도에서 마주친 그가 내 팔목을 붙잡았다. 그는 자신이 불편하냐고 물었다. 불편한 게 아니라 무서운 것이었지만 어차피 작은 의미 차이는 중요치 않았다. 그렇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알았다는 듯 내 팔을 놓았다. 나는 그를 등지고 다시 걸었다. 등 뒤에선 발소리가 들리지 않아 마음이 아팠다. 자궁 경부암 검진을 찾기 위해 찾은 곳은 집 근처 오래된 산부인과였다. 그 의사는 결코 친절한 사람이 아니었다. 나 또한 평소 의사의 본분은 의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정확한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낯선 이의 상냥함에라도 기대고 싶은 심정이었기에 매뉴얼대로 행동하는 그의 태도가 야속했다. 의사는 흑백의 부채꼴을 띄우고 있는 모니터 위로 동그랗고 까만 공간을 가리켰다. 그리고 무표정과 몸이 건조한 말투로 설명을 이어나갔다. 여기 보면 아기 집이 자궁 내에 잘 자리 잡았어요. 태아는 심장이 제일 먼저 생기는데 그래서 정상 임신의 판단 유무는 태아의 심장이 잘 뛰는지를 봐요. 여기 깜빡이는 거 이게 심장이에요. 텅 빈 것 같은 까만 공간에서 조그맣게 무언가가 어두워졌다가 밝아지기를 반복했다. 6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심장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어두운 진찰실 내부에 둔탁한 소리가 일정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의사에게 해야 할 질문을 생각하고 있었다. 지울 수 있나요? 바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외견으로는 티나지 않나요? 질문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다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진찰을 마치고 진료실 의자에 앉자 의사는 창고에서 임신 확인서를 받아가라고 안내했다. 2주 후에 또 오라는 말과 궁금한 게 있냐는 질문도 함께 나는 생각나는 질문이 너무나도 많아 생각나는 대로 입을 열었다. 커피랑 술을 마셨는데 영향은 없을까요? 그러자 의사는 앞으로 조심하면 된다며 다시 한번 2주 후에 봅시다 라고 힘주어 말했다. 나는 그 단호한 축객령에 할 일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진료실을 나섰다. 수납을 위해 창고에 가자 간호사가 임신 확인서와 흑백의 초음파 사진을 건넸다. 새까맣게 칠해져 있는 자궁 속 빈 공간을 보며 죽은 새를 담았던 나의 손이 떠올랐던 이유는 알 수 없었다. 밖으로 나오니 하늘은 잿빛이 되어 있었다. 오후 3시밖에 되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하늘엔 이미 밤이 담겨 있는 듯했다. 그러고 보니 아침 하늘엔 새벽이 머무르고
자정의 밤하늘엔 어슴푸레한 새벽빛이 보였던 것도 같았다. 어디서부터 시작이었을까? 그건 어쩌면 하늘이 아니라 나에게 묻는 말이었을 수 있었다. 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잠시간 생각에 빠졌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들어 번호 하나를 찾았다. 그러나 퇴근 시간까지는 아직 3시간이나 남아 있었다. 결국 조금만 더 고민해야겠다 싶어 휴대전화를 다시 주머니 속에 찔러넣고 발을 옮겼다. 연구원 복도에서 매몰차게 그를 끊어낸 게 불과 일주일 전이었다. 그렇기에 쉽사리 연락하기가 어려웠다. 나는 병원 맞은편에 있는 카페에서 퇴근 시간 30분 전까지 앉아 있었다. 초조하게 시간이 흐르는 걸 지켜보다 휴대전화를 꺼냈다. 다이얼패드를 열었다가 마음을 바꿔 문자창을 열었다. 시간 되면 연락 주세요. 9글자를 입력한 뒤 엄지손가락을 액정 위에서 빙빙 돌렸다. 역시 보내지 말자는 마음으로 문자창을 닫으려 한 순간 휙 하는 효과음이 들렸다. 나는 멍하니 보내져 버린 문자를 쳐다보았다. 어쩐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 무력감이 들었다. 혜준이 전화한 시간은 오후 6시에서 고작 3분이 지난 때였다. 전화가 연결되고도 우리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전파를 통해 교환되는 고요 속에서 내가 먼저 말을 건넸다. 전화 줘서 고마워요. 혹시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나에 대한 원망 하나 없이 혜주는 어디가 좋냐고 물어왔다. 나는 메이는 목을 가다듬은 후 그의 집 앞으로 가겠노라고 말했다. 전화가 끊어지고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정해야만 했다. 살면서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과 그때마다 내려야 했던 결정들에 대해 떠올렸다. 어떤 것은 좋은 결과를, 어떤 것은 나쁜 말로를 봐야만 했다. 하나의 결정을 위해 밤새 울었던 적도 있었고 몇 날 며칠 방 안에 틀어박혔던 적도 있었다. 그 모든 결정이 모이고 모여 지금 이 순간을 만들어낸 것일까?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뒤틀어지는 느낌의 헛구역질이 몰려왔다. 나는 얼른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섰다. 카페에서 혜준의 집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한 것을 제외하면 577걸음이 걸렸다. 나는 신중하게 발자국 수를 세는 데 집중하며 그것을 향했다. 도착하자 혜주는 그의 빌라 앞에 서 있었다. 나는 멀리서 보이는 그의 모습에 침을 한번 삼켰다. 혜주는 오른손을 들여다 말고 가슴께에서 멈췄다. 혜주는 저녁을 먹겠냐고 물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카페와 술집 중 어디가 낫겠냐고 다시 질문했고 나는 가까운 카페로 가자고 말했다. 혜주는 고개를 끄덕이곤 앞장서서 걸었다. 혜준의 뒤를 걸으며 나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지금 그가 어떤 생각으로 나왔는지 왠지 알 것도 같고 전혀 모를 것 같기도 했다. 확실한 건 뱃속에 아이가 생겼어. 따위의 이야기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었다. 생각에 빠져있다가 고개를 들자 혜준의 뒷모습이 조금 멀게 느껴졌다. 그러나 어느새 그의 보폭은 나와 비슷한 정도로 좁아져 그를 따라잡을 수 있었다. 얼마 뒤 도착한 곳은 모퉁이에 있는 작은 카페였다. 내부 인테리어가 짙은 밤색으로 되어 있어 차분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혜주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곤 나를 뒤돌아봤다.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유자차라고 작게 말했다. 자리에 앉고 침묵이 흘렀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하던 차에 혜준이 먼저 입을 뗐다. 그날은 죄송했어요. 불편하게 만들려던 건 아니었어요.
나는 혜준이 말하는 그날이 언제일지 잠시 고민했다. 함께 화단에 비밀을 묻은 그날인지, 회사 복도에서 내 걸음을 멈추게 한 그날인지 알 수 없지만 둘 중 무엇도 혜준이 사과할 일은 아니었다. 그렇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난 이제 병원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무력감, 그리고 그 이유와 원인을 그에게 말해야만 했다. 내 말을 뒷받침할 초음파 사진도 가방에 들어 있었다. 하지만 임신했다는 내 글자로는 도무지 지금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나는 더욱 적절한 전달 방식을 찾기 위해 시간을 벌고자 줄곧 궁금했던 것을 물었다. 왜 하필 이끼가 되고 싶어요? 뜬금없는 질문에 혜주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입을 꾹 다물었다가 창밖을 본 뒤 오른손으로 목덜미를 쓰다듬던 그는 어렵사리 입을 열었다. 저에겐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렇게 말하곤 그는 미간을 약간 좁혔다. 있었다고 표현한 그의 말이 걸려 숨을 잠시 멈췄다. 저보다 9살이나 아래였어요. 가끔 생각나요. 아기 때 오빠라고 발음하지 못해서 오라고 부르곤 했어요. 어느 날 오빠라고 정확하게 발음한 날은 서운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는 얼굴을 찌푸린 채로 입술을 깨물었다. 말을 한다기보단 아주 무거운 것을 들어올리는 표정에 더 가까웠다. 어린 눈에도 얼마나 예뻤는지 엄마한테 졸라서 직접 우유도 먹여주고 옆에서 데리고 자보기도 하고 동생을 보기 위해서 방과후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마다하고 집에 온 적도 있었어요. 아, 해솔이에요. 제 동생 이름은. 혜주는 동생의 이름을 알려주며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나는 그 이름을 정확히 기억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저는 아직 아기인 해솔이를 보면서 닮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했어요. 울다가도 금방 웃고 아플 때도 좋으면 웃고 화가 났어도 금세 풀리고 꾀병을 부리거나 좋은데 싫은 척한다거나 그런 건 일절 없었죠. 어른들은 곧잘 조금 아파도 많이 아픈 척을 하고 화가 풀렸어도 자존심에 고집을 부리곤 하잖아요. 물론 해수리뿐만 아니라 모든 아기는 순수하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감정에 충실하죠. 전 해소리를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던 것 같아요. 매 순간마다의 상황과 감정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는 태도 같은 것을요. 나는 내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그 생각에 차마 고개를 끄덕일 수 없어 잠자코 있었다. 혜준도 잠시 뜸을 뒀다. 유자차가 담긴 컵 안쪽에 물방울이 맺히다 뭉쳐져 다시 유자차 속으로 주르륵 흘렀다. 해솔이는 4살 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원인도 알 수 없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순수하고 천진한 아이의 활짝 우는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가슴에 누름돌이라도 올려진 듯한 기분이었다.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선생님이 얼른 집에 가라고 하셨어요.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집에 가면 부모님이 말씀해 주실 거라고만 하시더라고요. 뭔지 몰라도 어쩌지 기분 나쁜 불안감이 들어 집까지 다른박질 쳤어요. 머릿속이 백지장이 됐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정말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그저 달리는 것밖엔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 해소리는 이미 싸늘해진 후였어요.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다. 그는 급하게 손을 들어 올려 물기를 닦아낸 후 멋쩍게 웃었다. 이젠 진짜 괜찮은데 왜 또 눈물이 나지? 라는 혼잣말도 덧붙였다.
혜솔이가 떠난 후 우리 집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었어요. 다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마치 혜솔이가 우리 인생의 길라잡이였던 것처럼. 다들 얼마나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혜솔이가 죽은 지 얼마 안 됐을 무렵 동네 어떤 종교인이 우리 집에 찾아왔었어요. 어떤 종교인지는 말 안 할게요. 혜솔이가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다고 했어요. 평소라면 그런 사기꾼의 말에 넘어갈 부모님이 아니셨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말에 혹해서 몇백만 원을 갖다 바쳤어요. 전 옆에서 그걸 모두 목격하면서 생각했어요. 저건 말이 안 되는데. 근데 내심 생각했죠. 정말 혜솔이가 살아 들어올 수 있을까? 저 사람 말이 진짜면 좋겠다. 혜주는 컵을 들어 조금 목을 축였다. 정말 슬펐지만 저 자신에게 위로가 된 생각은 혜솔이는 죽을 때 후회가 없었을 거란 믿음이에요. 아이였으니까요. 죽음이 다가온 순간 그 아이는 이렇게 해볼 걸, 그건 하지 말 걸, 이걸 더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 따위는 하지 않았겠죠. 모든 순간에 그 아이는 진심이었을 테니까. 나는 가만히 배에 손을 댔다. 바깥 세상의 일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든지 상관없이 그저 자라는 데에만 열중일 어떤 한 생명체를 떠올렸다. 그래서 전 항상 죽음이 우리 삶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린 죽음은 언제라도 우리 삶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전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그의 말에 나는 카페에서 혜준의 집까지 걸린 577걸음, 혜준의 집에서 여기까지 걸린 383걸음을 떠올렸다. 삶은 그 자체로 안정됐든 불안전하든 연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기에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변화에 의미를 두고 걸음수를 세워왔다. 그것은 내가 목적지에 다다를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동안 기억해둔 무의미한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흘러나왔다. 마치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의식이 몽롱해졌다. 내가 죽어 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간다면 그 자리엔 이끼가 피어나길 바라요. 나의 죽음이 이 끊임없는 생명력으로 바뀌어 가장 낮은 곳에서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으면서 뻗어나가면 좋겠어요. 혜솔이가 그랬듯, 그리고 혜솔이가 죽어서도 나에게 이렇게 살아갈 힘을 주고 있듯이요. 그제야 나는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아마 나는 꽤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었을 터였다. 그래서인지 그는 조금 전과 확연히 달라진 밝은 톤으로 말했다. 연구원님이 다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필요 없다고 하셨을 땐 당황했어요. 저는 연구원님과 친해지고 싶었거든요. 왜요?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와중에도 나는 혜준에게 언제 임신 사실을 알려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기에 나에 대한 호감을 나타내는 그의 말이 긍정적으로 들렸다. 왜인지를 묻는 나의 질문에 혜주는 또다시 톤을 바꿔 진중히 말했다. 저는 연구원님이 침묵으로 표현하시는 게 좋았어요. 그는 나를 이해하고 있었다. 고맙다는 말 대신 빙긋이 웃었다. 혜준에겐 다시 연락하겠다고 말한 뒤 홀로 카페를 나섰다. 결국 임신 사실을 알리진 못했다. 스스로도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에서 말하는 게 어쩐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혜주는 꼭 연락 달라고 부탁했다. 고개를 끄덕이고 카페 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보자 혜준이 가볍게 손을 흔드는 게 보였다.
대로변으로 나와 택시를 바로 잡을지 고민했다. 뱃속에 다른 생명체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니 모든 행동을 하기에 앞서 조심하게 됐다. 자동차의 진동과 걷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안전할까 고심했다. 아까 의사에게 물어보면 좋았을 걸. 쫓겨나듯 진료실을 나온 게 이제 와서 후회됐다. 어디선가 임신했다고 바로 모든 활동을 멈출 필요는 없다고 들은 것 같아 잠시 걷기로 했다. 하나, 둘, 셋, 넷. 습관처럼 숫자를 세다가 멈췄다. 발을 계속 움직이며 고개를 들어 주변을 훑었다. 어둑해진 하늘을 배경으로 앙상해진 가지들이 흔들리고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목도리와 장갑 같은 방한용품을 동원해 온몸을 보호하고 있었다. 차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상점에는 불빛이 환하게 들어와 있었다. 그리고 때마침 그곳을 내가 지나가고 있었다. 세상 모든 풍경이 다르게 보였다. 중심가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 이 시간에 이곳에 없었다면 만나지 못했을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는 조금 몽글한 감정이 들었다. 차도엔 아까보다 조금 더 많아진 차들이 줄을 지어 신호에 맞춰 움직였다. 멀리서 자동차 경적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앞을 보며 걸었다. 눈에 들어오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담아두고 싶었다.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기분과 감각이 밀려 들어왔다. 이런 기분이 드는 건 뱃속에 있는 아이 때문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다. 인간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한 여성에서 어미로 변할 수도 있는 것인지 믿기지 않아 작게 허 하고 헛웃음이 나왔다. 나는 혜준에 대해서 생각했다. 그가 바르고 정직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 알았다. 조금 전 대화를 통해 그가 생각보다 더욱 올곧은 성격이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와 함께 아이를 키워나갈 미래가 당장으로선 그려지지 않았지만 가능성은 0이 아니었다. 지금은 인턴이지만 얼마든지 직장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일단은 내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에 큰 문제는 없었다. 설령 그가 이 생명을 거부한다고 해도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혜준과는 상관없이 결국 결정과 책임은 오롯이 나에게만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자 조금 외롭고 두려워졌다. 주변이 소란스러웠다. 멀리서 들리던 경적이 점차 다가오고 있었다. 찢어지는 듯한 그 소리에 불안감이 몰려와 저절로 몸이 휙 돌아갔다. 뒤를 돌자 자동차 한 대가 내 쪽을 향해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이쪽은 인도라서 자동차가 올 일이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시간조차 사치였다. 생각이 언어로 전환되기도 전에 그 차는 벌써 바로 눈앞까지 와 있었다. 헤드라이트 불빛에 반사적으로 눈이 감겨졌다. 나는 피하고자 있는 힘껏 땅을 박찼다. 최대한 멀리 뛰어지기를 기도했다. 발이 떼어지는 순간 나의 몸이 공중에 붕 떠올랐다. 다리는 아직 땅에 닿지 않았다. 한 발짝이 되기 전 나의 모든 것이 그곳에 있었다. 내가 내려야 하는 결정들이 모두 명확해지는 순간이었다. 이수진 작가의 영과 일사에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이미 우리 삶 속에 죽음은 있었네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편안한 시간 이어지시고요. 지금까지 아름다운 소리책방이었습니다.